일요일에 찾아뵙는 연불리의 비밀노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염희선님, 7월 둘째 주 증시 일정부터 살펴보죠. 이번 주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7월 8일 월요일은 그 미국의 6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고용 동향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7월 9일은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미국 워싱턴 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포럼을 개최해서 관련한 이제 기술들을 공개한다고 그러고요. 7월 10일은 중국의 6월달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 이제 언팩 행사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11일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요. 미국에선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은 미국의 6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그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 결정하고 또 미국의 중요한 물가들도 발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증시 일정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물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매크로 지표상으로는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6월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될지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 물가도 중요합니다. 중국은 물가가 낮아서 문제죠. 근데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부터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본격적인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또 연준 의장의 입도 되게 중요하죠. 지난번에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를 해줬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또 미국의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다음 날 또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를 보고 또 멘트를 하겠죠. 근데 혹시라도 그 멘트가 또 바뀔지 한번, 아니면 기존의 멘트를 유지할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으로는 역시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포럼을 개최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최대 논란은 3나노 있죠. 이게 수율이 아직도 이게 제대로 올라온 거냐, 이게 수율이 아직도 좀 너무 TSMC에 비해서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수율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3나노, 2나노 이렇게 TSMC랑 기술 경쟁을 하는데, 결국 수율이 끌어올려지면 하반기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런 내용들 나오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금통위는 아마 이번에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8월 아니면 10월 중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계속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빠르면 8월인데 7월에 뭔가 좀 힌트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좀 발언, 요즘에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자꾸 좀 압력을 놓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멘트를 명확하게 좀 해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금통위를 보고 8월인지 10월인지 한번 우리가 힌트를 얻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개미들의 희망 2차 전지 얘기부터 나눠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르노 자동차와 5조 원대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 LFP 배터리는 중국 업체들이 완전 독점하고 있었던 분야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점유율을 더 높여갈 수 있을까요? LFP 배터리 시장에서? 이게 LFP가 우리가 그동안은 좀 등한시했던 게, 사실 주행거리가 짧고, 또 이게 그때만 해도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저가형 시장보다는 고가형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어쨌든 약간 이제 우리가 좀 등한시했었지만, 그동안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중저가 시장을 가기 위해선 반드시 LFP 배터리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현대차, 기아마저도 이제 LFP 얘기를 했고, 테슬라도 지금 저가형 모델에는 이제 LFP를 탑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못 만들었죠. 중국이 그냥 거의 100%였는데, 근데 저도 좀 놀랬던 게, 이번에 LG엔솔이 좀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르노 자동차의 5조 원대 규모라면서 LFP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공급 날짜가 내년 11월부터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LG가 어쨌든 조용히 준비를 되게 잘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통과가 돼야, 르노가 딱 봐서 합격이 돼야 이게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계속 좀 해왔던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번에 좀 결실로 맺어진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 LG만 지금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도 어느 정도 좀 공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르노가 왜 중국 대신 그럼 굳이 한국을 선택했을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르노는 프랑스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EU가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에 이게 수입을 하게 될 때 최대 47.9%인가요? 이제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거를 확정을 했고 앞으로 4개월 동안 이제 임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10월에 투표를 한 번 더 한대요. 더해가지고 향후 5년 동안의 최종 관세를 결정하는데 어쨌든 유럽은 독일의 반대가 있는데도 관세 부과를 일단 확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뭐죠? 기왕이면 LFP 배터리 쓸 거면 LG 거 쓰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거 쓰면 관세가 또 많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산 이게 전기차 어쨌든 이제 관세가 들어가게 되지만 어쨌든 중국산 배터리도 차후에 또 규제가 또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중국 걸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게 한국 거니까 이걸 좀 채택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유럽과 중국의 이런 전기차 관세 부과 이런 게 사실 좀 이번 수주에도 저는 우리나라한테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FP 시대가 열리고 있고 중국이 독점하던 이 시장에 우리가 드디어 들어갔다는 측면에선 저는 이 수주 이상의 뭔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번에 수주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우리 배터리 기업이죠. 삼성 SDI도 만리장성을 넘었습니다. 중국이 장악한 이 ESS 배터리 시장에서도 미국의 최대 전력 기업이죠.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ESS 배터리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뉴스가 들어왔어요. 이 뉴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제 삼성 SDI가 공시는 했거든요. 협의는 하는 게 맞대요. 네. 근데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에요.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거의 지금 성사 단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조 원이라는 거는 한 번에 1조 원은 아니고 이 대규모 이게 공급 계약은 맞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 물량을 아마 쪼개서 공급을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2천억 한 번, 5천억 한 번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합쳐서 아마 1조 정도 되는 것 같고 막바지 아마 조율 작업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가 이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했겠죠. 사실 무근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협의 중은 맞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좀 높아졌다. 그리고 넥스테라 에너지는 이제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데 이제 그동안은 보통 보면 이게 중국 기업으로부터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ESS 배터리 시장은 절대 1위기 때문에 원래 근데 삼성 SDI가 2018년까지 1등이었거든요. 여기에. 근데 삼성은 주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걸 또 장악을 하기 시작했고 또 중국은 LFP 배터리를 이제 여기에 탑재를 한 거죠. 근데 LFP 배터리가 ESS에 들어가면 또 파급력이 있는 게 가격이 더 싸거든요. 그래서 LFP를 이제 대중적으로 채택하는 그런 흐름이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NCM 배터리를 채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점유율에서 CATL에 완전히 밀려버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 아까 르노 얘기랑 이제 일맥상통한 게 결국엔 삼성 SDI가 미국 기업의 선택을 받은 건 결국 미국의 규제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건 직접적인 규제가 있는 게 중국산 ESS 배터리에 26년부터요. 관세가 대폭 상향됩니다. 7.5에서 25%로 올라가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걸 이제 쓰게 되면 미국 기업들은 관세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산으로 바꾸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또 삼성 SDI 이번 배터리 기술도 굉장히 좀 올라갔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37%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또 얼마 전에도 지난 5월에도 LG엔솔이 하나큐셀이 발주한 4.8기가와트 규모 ESS 배터리 또 수주를 따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유럽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조금씩 대체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좀 2차 전지에 정말 모처럼 훈풍이 잘 불고 있는 그런 뉴스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배터리 3사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하고요. 조선 3사도 지금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캐나다에서 2조 원대 해양 플랜트를 수주할 거라는 보도도 있었고 또 중동에서는 조선 3사가 네. 4조 원대 수주 계약, 뭐 잭팟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조선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상승 모멘텀이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은 살짝 좀 고점에 왔다고 봐야 하는 건지 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보면 좀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좋은 뉴스 계속 나오니까. 근데 주가도 사실 좀 오르긴 올랐죠. 근데 이게 고점이라고 보지는 않는 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수주가 이제 더 이상 없고 실적이 앞으로 뭐 내년부터 꺾인다 이러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좀 피크아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수주가 사실 올해 연초에도 그랬거든요. 올해 연초에 조선주가 왜 빠졌냐면 이
각각의 회사들이 수주 목표를 제시를 하는데 작년보다 목표치를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럼 수주가 안 된다고 다들 보는 건가 작년만큼?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실망을 먼저 했었죠. 근데 지금 딱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현대미포조선은 벌써 올해 목표치를 다 달성을 해서 넘겨버렸어요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목표치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발주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뭐 중동에서도 수주를 따내고 또 해양 플랜트 같은 게 이제 바다에서 가스 같은 걸 시추해가지고 그걸 LNG로 바꿔주는 그런 건데 이게 금액이 한 기당 2조 원짜리거든요. 굉장히 비싼데 이게 지금 벌써 삼성은 올해만 2개 따냈어요. 해양 플랜트는 그동안 별로 기대를 안 했던 사업인데 여기서도 수주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나라에서 LNG 수요를 좀 많이 원하는데 결국 배로 운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좀 늘고 있다. 거기다 이게 끝은 아닌 게 기존의 배들을 또 바꿔야 되는 게 친환경 규제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배들은 이제 앞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유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회피하려면 오래된 배들은 기왕 바꿀 거면 친환경 선박으로 또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그럼 결국엔 교체 사이클도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주가 일회성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실적 면에선 작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22년도부터 굉장히 비싼 선박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도요 선박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도 꾸준히 오르거든요. 근데 이 선박 가격이 오르는 건 언제 실적에 반영되면 보통 2년 후에 반영돼요. 근데 22년부터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게 지금부터 반영돼요. 그럼 언제죠? 24년이죠. 그러면 지금 24년도에 선박 가격은 그때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건 26년도에 반영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4년부터 좋아진 실적은 최소 26년까지는 이어진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됐고 인력이 그동안 부족했잖아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도 지금 많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과 수주가 좀 증가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게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좀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쉬어가지만 업황 자체는 사이클은 아직은 좀 고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은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FDA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요. 키선나, 이게 성분명으로 보면 도난의 맙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대형 제약사죠. 빅파마로부터 1.4조 원짜리 위탁 생산을 수주했다고 공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혹시 여기에 도난의 맙도 포함된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 게 물론 이제 이거는 삼성바이오가 이렇게 고객사하고 비밀 유지를 맺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방법이 없어요. 말을 해도 안 되고 언제 알려지냐면은 2030년에 공개를 하겠다고 공시에 써놨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이제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공시가 나온 날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좀 나온 게 있는데 아마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거 수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규모가 원래 처음에 작년에 처음 공시했을 때 1,400억짜리로 공시를 했거든요. 이번에 바뀐 거예요. 1.4조 원으로 금액이. 그러니까 1조 3천억 정도가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조건 미국의 대형 제약사 아니면 이 정도 규모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라이릴리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근데 이거 공시 뜨고 바로 다음날 미국에서 FDA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로 이렇게 FDA 승인받은 제품을 만들어줘요. 그게 좀 핵심적인 사업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제 얼추 보면 일라이릴리가 승인 받을 걸 미리 좀 어느 정도 좀 감지를 했던 것 같고 삼성한테 위탁 생산을 맡기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삼성이 또 세계 1등 기업이거든요. 이쪽에선.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가 있죠. 생물보안법에 의하면 중국의 위탁 생산 업체랑 이제 웬만하면 거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일라이릴리 입장에서도 중국보다는 당연히 한국의 삼성바이오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 이건 다 모든 게 추정입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일라이릴리 제품일 가능성이 좀 어쨌든 좀 확률적으로 높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큰 물량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치매 치료제도 우리가 이제 요즘에 비만 치료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이 치매가 상당히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치료하고 싶어도 약이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치료제는 많이들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이게 그 치매라는 게요, 이 안에 뇌 속에 아밀로이드라는 게 쌓여서 그것 때문에 이제 뇌가 퇴행한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아밀로이드를 예방하는 거죠. 이게 안 쌓이게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일라이릴리가 FDA 승인 받은 거는 이 쌓여 있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주는 치료제래요. 그래서 효능이 실제로 입증이 됐다. 물론 부작용이 좀 일부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이 치료제로서의 역할, 이걸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만약에 제거가 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치료제를 투여받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완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치료제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시장이 커지는데, 근데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이걸 만들어주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이제 CDMO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태양광 기업들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또 트럼프도 그런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하는 발언들도 하고, 뭐 유럽도 이제 극우 정당들이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정당들은 또 친환경 좀 정책에서는 좀 후퇴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태양광 기업들 주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태양광도 정말 주가가 미국도 똑같아요.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를 게 없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다 보니까 주가들이 실적이 좋아도요, 다 같이 빠져버렸죠. 또 그동안 중국이 워낙 공급 과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우려도 컸었죠. 근데 일단 중국의 공급 과잉은 좀 해소될 수 있는 게, 미국이 이제부터 중국산 제품들, 그 동남아 통해서 우회하는 것까지 다 관세부가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중국의 몇몇 회사들은 감산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스크는 좀 완화됐는데,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난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부터 탈퇴하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친환경하고 정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태양광 설치, 이거 누가 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려감 때문인데, 다만 이게 너무 우리가 이거는 이거고 이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저 사람이 되면 저렇게 되니까 너무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이게 데이터를 보시면요,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 2017년, 21년이죠. 이때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2017년도에 10.6기가와트였거든요. 18년도에 10.7, 19년도에 13.3, 2020년에는 19기가와트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에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태양광 설치량은 더 늘어난 거예요. 한 2배 늘은 거죠. 한 3년 만에.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때 트럼프는 뭘 했냐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관세를 굉장히 그때 막 세게 부과했거든요. 중국을 규제하는데 태양광 설치량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태양광을 아예 안 하겠다, 이걸 규제를 해서 못하게, 이건 아니거든요. 하긴 하는데 정책 우선순위가 태양광이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이든은 우선순위가 친환경 쪽이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지, 태양광을 이건 진짜 몰아내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데이터도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 뭐 설사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인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저는 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전 인류가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의의는 없는 것 같아요. 탄소 배출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신재생을 많이 늘려서 화석연료 되도록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탄소 배출 줄이자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바이든의 정책이고, 트럼프의 정책은 친환경 아예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만 하지 말고, 모두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하지 말고, 화석연료 중에서, 화석연료는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거기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뭐 탄소 포집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죽이지 많은 상태에서 친환경을 좀 같이 병행하자. 사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이분법적으로 그냥 나눠버리죠. 여기는 친환경 안 된다. 근데 그렇게까지 저는 좀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태양광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 이미 주가는 또 그런 걸 선반영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악재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 좀 살펴보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세제 개편 방안도 같이 내놨어요. 내용들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 기업의 법인세 감면 이런 정책들인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네. 해서 좀 의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뭔가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 이제 정부가 어쨌든 의지는 있구나. 근데 내용을 저도 보니까 이거 한다고 바뀔까는 솔직히 좀 의문부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 너무 또 세금을 많이 깎으면 아마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야 합의를 위해서 좀 약간의 그걸 좀 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이 정도 과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였죠. 그 정부가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거죠. 첫 번째가 기업에 대한 건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평균 1,000억 원 배당하던 기업이 다음에 배당을 100억 늘리면 5% 이상 늘린 거잖아요. 50억 이상만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5%가 50억이죠. 50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법인세를 감면해줘요. 이게 계산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네. 1,000억 원의 5%면 그러니까 100억을 늘린다고 했어요. 5%면 50억이죠. 그럼 50억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그 5% 이상 금액 넘어가는 거. 그러면은 50억이 남죠. 100억이니까. 그럼 이 50억에 대해서 그 5%인 2억 5천만 원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2억 5천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업들 입장에서 2억 5천 깎아준다고 이거를 혜택이라고 많이 생각할지는 솔직히 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한테도 배당소득세를 좀 깎아줘요. 그래서 이 배당소득이 뭐 만약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주들 중에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1,000억 원을 그동안 연평균 배당을 해봤다고 칠게요. 근데 갑자기 내년에 1,200억을 배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내놨어요. 기업이. 그럼 배당금도 B씨가 만약에 배당금을요. 1,000만 원 받았으면 1,200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는 이게 배당소득세가 그냥 지방세 빼고 배당소득세만 생각하면 14% 내면 돼요. 14%면 1,200만 원을 낸다면 168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기존까지 낸 건 그렇게 계산을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여기 기업이 지금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려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늘린 금액 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나는 200만 원을 더 받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깎아줍니다. 그래서 9%만 적용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그냥 해보면 이분은 168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158만 원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10만 원이 물론 뭐 당연히 깎아주면 좋은 거긴 하지만 이 정도 깎아준다고 과연 개인 투자분들이 또 배당주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까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유인책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옛날에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 이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3년간 했거든요. 그때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배당 좀 늘려주거나 하는 기업에 투자했을 때 배당 소득세를 9%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를 9% 깎아주는데 그때는 3년 동안 한 건 뭐냐면은 그런 해당되는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는 이 9%로 이제 단일 세율을 다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는 훨씬 세금 감면율이 높은데 이건 뭐냐면 1,000만 원에서 1,200으로 늘어난 그 200만 원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9%로 적용하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그냥 다 9%로 해줬으면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게 일부 늘어난 금액만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아쉽다라는 시장의 평가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상속세는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상속세 그 우리나라 할증 제도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까지 그 할증이 되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그 60%까지 그렇죠. 할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부담인데 이거를 이제 폐지한다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증 가세를 좀 낮춰주겠다. 이런 좀 정책은 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주가 일부러 안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이제 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 그 아까 법인세 깎아주거나 배당소득세 깎아주는 거는 그건 좀 뭔가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의 마지막 순서죠. 염승환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입니까? 일단 이번 주에는 그 증권사 보고서는 아니고요.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올해 하반기 전 세계 금융시장 전망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냥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요국 금리 인하가 확산되면서 완만한 개선세를 좀 이어갈 거라고 좀 전체적으로 전망을 해줬고, 주가 측면에서는 좀 고평가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고평가 부담 때문에 강세가 나와도 좀 제한적인 강세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요. 금리는 피크아웃은 했대요. 이제 고점은 나왔는데 다만 고금리 수준 자체는 조금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 환율은 지금 미국의 달러화가 워낙 강했는데 연말 정도 되면은 조금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예전만큼 성장률이 높진 않을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타 국가 대비해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았는데 이 부분이 좀 연말로 갈수록 약화될 것 같다. 그래서 달러화는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 같고,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연내 한 번 더 하는 거, 요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그렇게 좀 전망을 일단 하고 있고,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도 6곳이요. 10개 중에 6곳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걸로 다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목표가 5%거든요. 성장률이. 이 5%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걸 좀 지켜보자는 거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된대요. 지금 소비도 좀 늘고 분위기들은 좋아지는데 아직 부동산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가 5% 달성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일단 80년대 이후로는 미국 대선 전후로 주식시장이 대부분 다 올랐다고 합니다. 누가 되든 간 상관없이 올랐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은행, 금융주하고 전통 에너지주가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리고 셰일가스나 오일 생산이 늘어나면서 유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 마지막으로 AI가 요새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보고서가 나온 게 AI 열풍, 이거 닷컴 버블 아니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들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일단 읽어보니까 닷컴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과거 혁신 기술의 3대 요건이 있대요. 첫 번째가 소비자 효용이 늘어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단축해 주죠, AI가. 뭐 그런 거라든가 소비자 효용을 느껴야 되고, 두 번째가 범용 제품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많은 산업에 다 투입이 돼야 된대요. 근데 AI는 그런 범용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세 번째가 대중화돼야 돼요.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준 게, 사실 AI는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나왔던 거죠. 근데 대중화가 안 됐죠. 근데 챗 GPT가 그걸 열어준 거죠. 그런 것처럼 대중화 가능해야 되는데 그 조건들을 사실 AI는 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뭐 버블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성장 여력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최소 1, 2년 이상은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PER로 비교를 해봐도 닷컴 버블 당시에 나스닥 100 PER이요. 그때가 60배였는데 현재가 35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주가가,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주가는 더 낮아요. 뭐 엔비디아도 한 6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스코란 기업과 많이 비교하는데 시스코는 당시에 100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당시보다는 높지가 않기 때문에 버블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어쨌든 미국 경제나 전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을 하는 가운데 경고할 것 같고,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재선 가능성은 좀 우세하고, 네. 또 정부 지출은 늘어나면서,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AI 산업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버블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금융시장까지 전망을 해봤고요. 2024년 하반기 첫 주말 연불리의 비밀노트,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마철이고 무더위도 심한데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수환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